계급장도 없는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얼쩡대 경사스러운 내 취임식 날 재수없게 육군본부 대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을 찢는 고성이 울려 퍼졌다. 클래식 음악이 부드럽게 흐르던 연회장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갓 부임하는 박성철 신임 군단장. 그의 어깨에 빛나는 별 3개 중장과 그의 분노를 더욱 위압적으로 만들었다. 그는 오늘 자신의 영광스러운 취임식 연회 로비에서 감히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존재를 발견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연회장 구석 창가 근처에 조용히 서 있는 한 여성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나 각 잡힌 장교 예복을 입은 다른 손님들과는 완전히 이질적인 모습이었다. 낮고 먼지가 묻은 전투복, 군화, 어깨에는 그 어떤 계급장도 부대 마크도 붙어 있지 않았다. 마치 훈련장에서 방금 굴러온 듯한 모습이었다. 박성철 중장은 그 초라한 행색에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냈다. 어이 너 말이야. 너. 박성철이 손가락질을 하며 다시 소리쳤다. 어느 부대 소속인데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감히 평전투복 차림으로 기웃거려 당장 이 신성한 장소에서 꺼지지 못해.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픈 욕망이 가득했다. 오늘 이 자리는 그의 군 경력의 정점을 찍는 날이었다. 수많은 정계 인사들과 사성, 장군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날에 저런 볼품없는 여군 하나가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이 기회에 자신의 엄격한 군 기강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본보기로 삼기 딱 좋았다. 쯧쯧. 요즘 여군들은 기강이 빠져서 이러니 군대가 제대로 돌아가겠나. 여자가 이런 자리에 왜 필요하다고. 그는 주변의 부관들과 하객들을 향해 일부러 들으라는 듯 중얼거렸다. 몇몇 장교들이 그의 말에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위 장성들과 정치인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눈을 피했다. 모든 시선이 구석의 여성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는 피로가 옅게 서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고요하고 깊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박성철 중장을 그저 묵묵히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이수연이었다.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자 현 합동 참모의장. 그녀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최전방 DMZ의 이름 없는 GOP 초소에서 병사들과 함께 경계 근무를 서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최근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비공식 긴급 현장 점검이었다.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육군 본부에서 신임 군단장 취임식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잠시 격려차 들른 것이었다. 그녀는 원래부터 형식적인 의전을 싫어했다. 계급장을 떼고 현장에 가는 것은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다. 그래야만 현장의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박성철 중장에 대한 불미스러운 보고들을 익히 들어왔다. 부하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특히 여군들을 성과와 무관하게 폄훼하며 오직 상급자에게만 아부하여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는 평판. 이수연은 오늘 그의 취임식에 잠시 들러 그의 진짜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다. 박성철은 그녀의 침묵을 두려움 혹은 무례한 반항으로 받아들였다. 뭐야, 대답 안 해, 귀가 먹었나.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180cm 가 넘는 거구의 박성철이 160cm 초반의 자그마한 체구인 이수연 앞에 서자
그 위압감은 극에 달했다. 내가 누군지 몰라 이 구역을 책임질 신임 군단장 박성철 중장이다. 내까짓 하급자가 감히 내 앞에서 눈을 똑바로 떠 그가 손을 들어 그녀의 어깨를 밀치려던 순간이었다. 중장님. 낮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날카롭고 단호한 목소리가 연회장을 갈랐다. 이수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손 치우시죠. 그 목소리에는 수만 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자의 본능적인 권위가 서려 있었다. 박성철은 순간 움찔했다.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이성을 되찾았다. 감히 계급장도 없는 년이 자신에게 명령을 이 년이 정말 미쳤나. 지금 누구한테 명령질이야. 그는 더욱 격분하여 그녀의 전투복 멱살을 움켜쥐려 했다. 보안팀, 어딨어, 당장 이 미친년을 끌어내 육군 교도소에 쳐넣어버려. 연회장은 이제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몇몇 고위 장성들은 저 여성이 누군지 알아차리려 했었지만 흙먼지가 묻은 전투복과 피로에 찌든 얼굴만으로는 도저히 그녀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저 박성철 중장의 과도한 분노와 그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여성의 기묘한 대치 상황을 불안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박성철의 부관인 젊은 김소령이 황급히 달려왔다. 그는 이 상황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아무리 하급자라도 저렇게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신임 군단장의 첫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다. 실례합니다만 여기서 이러시면. 김소령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할 때였다. 이수연은 김소령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박성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성철 중장.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중장님이라는 호칭 대신 그의 이름을 직접 불렀다. 오늘이 그렇게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했나. 박성철은 조롱이라고 생각했다. 그래, 이년아, 내년 같은 것만 없었으면 완벽했을 날이지. 내 군 생활은 오늘로 끝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면 저런 여군 하나쯤은 옷을 벗기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힘에 도취되어 있었다. 이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경사스러운 날은 오늘로 끝난 것 같군. 자네의 군 생활 말일세. 뭐라고 박성철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자네라고 중장인 자신에게. 이수연은 더 이상 그와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접근하는 김소령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자네. 그 한마디에 김소령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자네 상관이 지금 누구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나. 바로 그때였다. 연회장의 정문이 활짝 열렸다. 국방부 장관님 납시십니다. 각 군 참모총장님들 납시십니다. 의전 장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연회장의 모든 군인들이 반사적으로 부동자세를 취했다. 박성철 중장 역시 당황하며 멱살을 잡으려던 손을 황급히 거두고 문 쪽을 향해 경례 자세를 취했다.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육군, 해군, 공군 참모총장 모두 사성 장군들이 나란히 들어섰다. 그들은 연회장을 가로질러 신임 군단장에게 축하를 건넬 예정이었다. 박성철은 가능한 한 가장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하려 했다. 그러나 장관과 3명의 사성 장군들은 박성철 중장을 지나쳤다.
그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단 한 곳, 연회장 구석에 먼지 묻은 전투복 차림으로 서 있는 작은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4명의 최고위급 인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여성 앞에서 일제히 멈춰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연회장의 모든 것을 뒤엎는 광경이 펼쳐졌다. 국방부 장관과 6해 공군 참모총장이 그 계급장도 없는 초라한 여성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합참의장님, 현장 점검은 무사히 마치셨습니까? 4개의 굵직한 목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다. 합참의장,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 전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현역 군인 중 가장 높은 계급, 사성 장군 중에 사성 장군. 박성철 중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자신에게 경례를 받고 있는 4명의 사성 장군들과 그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자신이 방금 계급장도 없는 년이라 불렀던 바로 그 여성이었다. 연 회장의 시간은 문자 그대로 멈췄다. 방금 전까지 흐르던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은 어느새 멎어 있었고 사람들의 웅성거림, 잔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일상의 소음이 진공 상태처럼 사라졌다. 오직 수백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숨을 참는 소리만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박성철 중장은 경례 자세를 취하려다만 어정쩡한 자세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맹렬하게 흔들렸다. 합참의장. 그 단어가 그의 뇌리에 밝혔지만 의미를 형성하지 못했다. 합참의장 이수연. 대한민국 군 서열 1위.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 전설적인 전략가. 그가 감히 계급장도 없는 년이라고 불렀던 멱살을 잡으려 했던 육군 교도소에 처넣겠다고 협박했던 저 초라한 행색의 여자가 말도 안 돼. 이건 악몽이다. 분명히 그의 시선은 공포에 질려 이수연에게서 국방부 장관과 3명의 참모총장에게로 옮겨갔다. 그들은 대한민국 군부를 움직이는 거대한 축이었다. 그 4사람이 저 먼지투성이 전투복을 입은 여자를 향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경례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경례에는 군인으로서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복종이 담겨 있었다. 박성철은 깨달았다. 이것은 악몽이 아니다.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현실이었다. 년이라고 불렀다. 재수 없다고 했다. 신성한 취임식 날에 감히 얼쩡댄다고 모욕했다. 그 모든 말이 초당 수백만 번씩 그의 뇌를 후려쳤다. 그는 자신의 군 경력이, 아니, 남은 인생이 방금 이 자리에서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은 이제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다.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공포가 그를 그 자리에 못 박았다. 그는 경례를 해야 한다는 것조차 잊었다. 아니,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삼성 장군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이수연 의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가볍게 목례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다들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오셨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 박성철을 꾸짖을 때와 마찬가지로 낮고 차분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국방부 장관이 먼저 경례를 풀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의장님, 비공식 현장 점검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장관의 시선이 굳어버린 박성철 중장과 이수연 의장 사이를 불안하게 오갔다. 연 회장의 이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를 그가 모를 리 없었다. 별일 아니었습니다. 장관님, 이수연이 대답했다. 그저 신임 군단장의 인품을 좀 더 가까이에서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드디어 박성철에게로 향했다. 그 순간 박성철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은 깊은 심해와 같았다. 분노도 경멸도 없었다. 그저 무모였다. 그 무엇도 담고 있지 않은 그 눈빛이 그 어떤 분노의 고함보다도 더 무서웠다. 그는 자신이라는 존재가 그녀의 인식 범위 안에 아예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충성. 박성철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하지만 그의 팔은 납덩이처럼 무거워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볼품없이 찢어졌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중장 박성철이라는 인물의 모든 위엄과 자존심이 그 한순간에 산산조각나 바닥에 흩어졌다. 이수연은 그의 볼품없는 경례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잘 다려진 화려한 삼성 장군 예복, 빛나는 훈장들, 그리고 그와는 대조되는 공포에 질린 비굴한 얼굴.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눈에 담았다. 박성철 중장. 네, 그렇습니다. 의장님, 그는 차라리 그녀가 자신을 때려주기를 바랐다. 이 끔찍한 침묵과 경멸 어린 시선은 고문과도 같았다. 아까 나를 뭐라고 불렀지? 이수연이 조용히 물었다. 그 질문에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숨을 삼켰다. 박성철의 부관이었던 김소령은 얼굴이 새하얘지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이 방금 누구의 팔을 잡으려 했는지, 자신의 상관이 지금 어떤 괴물 같은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은 것이다. 그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다. 박성철의 입이 뻐끔거렸다. 그것이 저는 의장님이신 줄 몰라 뵀습니다. 몰라봤다. 이수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합참의장인 줄 몰랐다는 건가? 아니면 계급장이 없는 여군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건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그럼 무슨 뜻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력은 박성철의 척추를 부러뜨릴 듯했다. 내 귀에는 분명히 계급장도 없는 년이라고 들렸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박성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덜덜 떨기만 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수백 명의 하객들, 그의 부하가 될 뻔했던 장교들, 그의 가족들 앞에서 그는 지금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수연은 그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가 더 이상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그녀는 자신을 수행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던 수행부관 대령에게 손짓했다. 박 대령. 예. 의장님. 국방부 장관님과 총장님들을 모시고 먼저 안으로 드시게. 나는 이분과 잠시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국방부 장관이 망설였다. 의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저희가. 괜찮습니다. 이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군 내부의 기강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장관과 참모총장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박성철 중장에게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마지막 눈길을 보낸 뒤 이수연의 수행부관을 따라 연회장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사라지자 로비에는 이수연과 박성철, 그리고 겁에 질린 김소령과 몇몇 하객들만이 남았다. 이제 그 누구도 박성철을 보호해 줄 수 없었다. 연회장을 가득 채웠던 수백 명의 하객들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무태서 물러나듯 조용하고 신속하게 그 두 사람의 주변에서 멀어져 갔다. 그들은 이 역사적인 처형의 현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어 했다. 로비 중앙에는 오직 이수연 의장과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박성철 중장, 그리고 그 옆에서 사색이 된 김소령만이 섬처럼 고립되어 남았다. 박성철은 이 끔찍한 정적을 견딜 수 없었다. 차라리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것이 나았다. 이수연의 이 침묵은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가장 강력한 형태의 모욕이자 처벌이었다. 그는 자신이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에 내걸린 기분이었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다. 의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그는 횡설수설하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이년하라고 소리치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이수연은 그의 애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마치 한심한 연극을 보는 관객과도 같았다. 박성철의 비굴한 모습은 그가 왜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박성철의 목소리가 거의 울먹임으로 변해갈 때쯤 이수연이 드디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박성철이 아닌 그 옆에 김소령에게 향해 있었다. 거기 소령. 넷, 김진우 소령입니다. 김소령은 허리가 부러져라 경례를 붙이며 외쳤다. 이수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자네, 그 한마디가 방금 전까지 박성철 중장의 고함으로 쟁쟁하게 울리던 로비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이수연 합참의장의 시선은 더 이상 박성철을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경례조차 풀지 못하는 삼성 장군을 마치 가구처럼 무시했다. 그녀의 차갑고 빛나는 두 눈은 오직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부관 김진우 소령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소령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의 눈앞에, 그것도 최악의 상황에서 독대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저 여성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상관의 명령이었다지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수연 의장이 다시 물었다. 소령 김진우입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목이 터져라 외쳤다. 김진우 소령. 이수연은 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자네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인가? 네, 그렇습니다. 임관한 지는 얼마나 되었지? 올해로 12년 차입니다. 12년. 이수연이 짧게 읊조렸다. 12년이면 대위로 중대장도 겪었고 지금은 소령으로 대대작전과장이나 혹은 그 이상을 보고 있겠군. 전방 경험은 있나? 넷 7사단 수색대대에서 중대장 임무 수행했습니다. 질문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것은 문책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격려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메스가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내듯 한 군인의 본질을 파고드는 평가였다.
로비에 남아있던 모든 장교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이제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합참의장이 직접 주관하는 가장 무서운 형태의 현장 문책이었다. 이수연의 목소리는 시종일관 조용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수만 명의 생사를 결정하는 지휘관 특유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 목소리는 듣는 이로 하여금 한치의 거짓이나 변명도 용납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를 느끼게 했다. 박성철의 고함이 단순한 소음이었다면 이수연의 속삭임은 명령 그 자체였다. 좋아. 김소령. 이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묻겠다. 자네는 12년간 군복을 입은 장교로서 방금 전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나? 올 것이 왔다. 김소령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옆에는 자신이 모셔야 할 박성철 중장이 파들파들 떨며 서 있었다. 그가 여기서 상관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직속 상관을 배신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침묵하거나 변명하는 순간 그는 합참의장에게 기강이 해이하고 판단력이 흐린 장교로 낙인 찍힐 것이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대답해. 이수연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다. 저는 자네 상관이 군복을 입은 한 군인에게 계급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년이라고 칭하며 모욕했다. 이수연은 사실을 하나하나 나열했다. 자네 상관이 자신의 취임식 날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한 여군을 향해 폭언을 퍼부었다. 자네 상관이 그 군인의 멱살을 잡으려 했고 육군 교도소에 쳐넣으라고 명령했다. 이 모든 것이 내 앞에서 그리고 이 모든 하객들 앞에서 일어났다. 내 말이 틀렸나? 아닙니다. 김소령은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데 자네는 뭘 했지? 자네는 그를 중지시키려 했나? 아니, 자네는 오히려 그 부당한 명령에 동조해 내 팔을 잡으려 했다. 상관의 명령이었나? 네, 그렇습니다. 김소령은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외쳤다. 그래. 이수연이 차갑게 웃었다. 상관의 명령이었지. 그럼 묻겠다. 김소령. 만약 자네 상관이 저기 있는 민간인 하객을 향해 총을 쏘라고 명령했다면 자네는 쐈을 건가? 그것은 대답 못하나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 또한 군인의 의무다. 자네는 12년간 그걸 배우지 못했나 아니면 저 여군이 총 맞을 민간인보다 못하다고 판단했나. 김소령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수연 의장의 논리는 완벽했고 자신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지금껏 죽은 듯이 떨고만 있던 박성철이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의장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김소령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다 제가 시킨 일입니다. 모든 책임은 이 못난 놈에게 있습니다. 제발. 그는 이수연 의장과 김소령 사이를 막아서려는 듯 비틀거리며 한 걸음 내디뎠다. 그것은 부하를 감싸려는 마지막 몸부림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비굴한 처세에 불과했다. 그는 이수연의 관심이 김소령에게 쏠린 틈을 타 자신은 그저 명령을 내린 죄 하나만으로 축소시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수연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왼손을 가볍게 들어 박성철의 말을 막았다. 그 단순한 손짓 하나에 삼성 장군의 애원은 허공에서 힘없이 부서졌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김소령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박성철의 방해를 기다렸다는 듯이 김소령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김진우, 소령, 마지막 기회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심해처럼 차가워졌다. 자네는 지금 이 순간 자네의 직속 상관인 박성철 중장의 저 행동이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명백한 수치라고 생각하는가? 로비의 모든 이목이 다시 김소령에게 집중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너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한 군인의 영혼을 건 선택이었다. 김소령은 떨리는 눈으로 자신을 막아선 박성철 중장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고자 했다. 그는 박성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군인을 따르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눈앞에 진짜 군인이 서 있었다. 김소령은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했다. 그리고 그는 박성철의 등을 지나 이수연 의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남은 모든 군인생을 걸고 외쳤다. 수치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상관의 행동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으며 이는 명백한 수치입니다. 제가 그것을 막지 못한 것 또한 저의 수치입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그는 허리를 90도로 굽혀 이수연 의장에게 격려했다. 로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박성철은 자신의 부관이 자신에게 수치라고 외치는 것을 들으며 이제는 공포를 넘어선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수연은 오랫동안 고개를 숙인 김소령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알아챌 수 없을 만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만족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한 명의 썩은 장군과 아직 구제할 수 있는 한 명의 젊은 장교를 확인했다. 그녀의 평가는 끝났다. 이제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김소령의 어깨를 넘어 그 뒤에 서 있는 박성철 중장에게로 향했다. 박성철 중장.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자 박성철은 사형수의 심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김진우 소령의 외침이 여전히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울리고 있었다. 수치입니다. 그 단호한 선언은 이 끔찍한 대치의 종지부를 찍는 선고와도 같았다. 김소령은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양심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자신의 직속 상관을 공공연히 탄핵했다. 이제 모든 시선은 단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이수연 합참의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성철 중장을 마주했다. 그녀의 시선은 방금 전 김소령을 향했던 날카로운 평가의 시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모든 판단이 끝난 후 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차디찬 시선이었다. 박성철 중장.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넷넷. 의장님. 박성철은 용수철처럼 반응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삶을 포기한 사람처럼 공허했다. 그는 자신의 부관이 던진 수치라는 단어에 모든 것을 잃었다. 고개를 들게. 명령이었다. 박성철은 기계적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앞에 이수연 의장의 얼굴이 있었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화장기 없는 맨 얼굴. 그러나 그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은 그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3개의 별이 만들어내는 허영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진짜 권위였다. 자네는 내가 누군지 몰라봤다고 했지. 이수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나는 의전을 대동하지 않았고 계급장도 달지 않았으니까. 자네가 일개 전투복 차림의 여군을 보고 합참의장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지. 희미한 희망이 박성철의 눈에 스쳤다. 그녀가 용서해 주려는 걸까 그렇습니다. 의장님, 제가 정말 눈이 멀어서. 하지만 이수연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자네의 죄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야. 그녀는 박성철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160cm 초반의 작은 거인이 180cm가 넘는 거구의 삼성 장군을 압도했다. 자네의 죄는 계급장이 없는 군인을 보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다는 것이다. 자네의 죄는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년이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내뱉은 그 천박한 인식이자 차별의식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커지지 않았지만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자네 어깨에 달린 그 3개의 별은 자네보다 낮은 계급의 군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를 지키라고 국가가 부여한 무게다. 그런데 자네는 그 별을 자네의 천박한 오만함을 과시하고 힘없는 부하를 짓밟는 흉기로 사용했다. 의장님, 그것이 자네는 군인이 아니야. 박성철 중장, 이수연이 잘라 말했다. 자네는 그저 군복을 입은 폭력배에 불과해. 군복을 입고 국가의 녹을 먹으며 그 군복이 상징하는 모든 명예를 스스로 더럽혔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실 통보였다. 김진우 소령이 말했지. 수치라고. 그녀는 박성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래, 자네는 대한민국 국군의 수치다. 박성철의 무릎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털썩 소리와 함께 화려한 예복을 입은 삼성 장군이 대한민국 합참의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바닥에서 처량하게 빛났다. 잘못했습니다. 의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군복만은 벗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는 이수연의 군화 자락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이수연은 차갑게 그 손을 피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군복을 벗을지 말지는 자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이미 자네가 내뱉은 첫마디에 결정됐다. 그녀는 더 이상 박성철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전투복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로비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그녀가 무엇을 꺼낼까 수첩 아니면 권총. 그녀가 꺼낸 것은 투박한 군용 전술 스마트폰이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한두 번 울리다 이내 연결되었다. 나다. 그녀의 목소리는 짧고 간결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수연은 그 말을 가로막았다. 지금 즉시 육군본부 대연회장 로비로 헌병대 특수임무대를 투입하도록 전원 실탄 장전. 비상사태다. 로비가 술렁였다. 헌병대 실탄 비상사태. 무슨 일이십니까? 의장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경악했다. 이수연은 무릎 꿇은 박성철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여기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자가 중장 계급장을 달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 현 시간부로 신임 군단장 박성철 중장을 보직 해임한다. 넷 보직 해임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이수연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명령
불복종 및 군 기강문란, 상관 모욕, 그리고 군 명예실추 혐의로 즉각 현장 체포한다. 그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다. 피의자 박성철이다. 즉시 연행하도록. 이건 합참의장의 직접 명령이다. 충성 즉시 투입하겠습니다. 이수연은 통화를 끊었다. 박성철은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보직 해임 현장 체포의 의장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삼성 장군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국방부 장관님의 재가도 없이. 장관님. 이수연이 비웃었다. 장관님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으셨다. 그녀는 연회장 입구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박성철이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국방부 장관과 3명의 참모총장이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이수연 의장의 모든 조치를 묵묵히 지지하고 있었다. 그 순간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로비의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색 특수임무대 복장을 한 헌병들이었다. 그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총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살기는 로비 전체를 얼어붙게 했다. 헌병대 특임대장 합참의장님의 명령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특임대장이 이수연에게 우렁차게 격려했다. 이수연은 무릎 꿇고 있는 박성철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자다. 피의자 박성철. 즉시 연행해. 네, 2명의 특임대원이 박성철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삼성 장군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어그악. 박성철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화려한 예복 어깨 견장이 꺾이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이럴 수 없어.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고. 나는 군단장이야. 나는 중장 박성철이라고. 그는 짐승처럼 발버둥쳤다. 자신의 가족들, 부하들, 동료들 앞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치욕을 당하자 이성을 잃어버렸다. 특임대원들은 그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다. 하지만 이수연이 손을 들어 막았다. 잠깐. 특임대원들이 동작을 멈췄다. 이수연은 박성철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달린 삼성 장군 계급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직접 손을 뻗어 박성철의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밝힌 견장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우지끈 소리와 함께 그것을 뜯어냈다. 실밥이 터지고 예복이 찢어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다. 그녀는 반대쪽 어깨의 견장마저 뜯어냈다. 이제 그의 어깨에는 텅 비고 찢어진 자국만이 남았다. 이수연은 뜯어낸 삼성 장군 계급장 2개를 바닥에 주저앉은 박성철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다. 철컥. 별들이 그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자네는 이 별을 달 자격이 없다. 그것은 박성철이라는 한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가장 무서운 사형 선고였다. 박성철은 찢어진 어깨를 움켜쥐고 자신의 무릎 위에 떨어진 별을 바라보며 마침내 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으아. 끌고 가. 이수연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졌다. 특임대원들은 더 이상 장군이 아닌 민간인 박성철을 짐짝처럼 끌고 로비 밖으로 사라졌다. 그의 울부짖음이 멀어져 가며 로비에는 다시 끔찍한 정적이 찾아왔다. 박성철의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로비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육중한 유리문이 닫히자 대연회장 로비에는 마치 우주의 진공과도 같은 절대적인 정적이 찾아왔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여전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한 삼성 장군의 완전한 몰락을 목격했다.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보다도 더 잔혹하고 더 현실적인 권력의 이동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헌병 특임 대원들이 박성철을 제압하며 바닥에 떨어뜨린 찢어진 예복, 조각, 그리고 그보다 더 처참하게 주인의 오만함과 함께 내동댕이 쳐진 두 개의 은빛 삼성 장군 계급장. 그것들은 이제 더 이상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한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낙인처럼 바닥에서 차갑게 빛났다. 이 모든 참상의 중심에 이수연 합참의장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낡은 전투복과 흙먼지 묻은 군화는 이 화려한 연회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지만 지금 이 순간 로비 안에 있는 그 누구도 그녀보다 더 강력한 존재감을 뿜어내지는 못했다. 그녀는 분노하지도 승리에 도취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군의 가장 깊은 곳에 밝힌 거대한 종양을 방금 막 도려낸 외과 집도이의 냉철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천천히 굳어버린 하객들을 둘러보았다. 공포에 질린 민간인 가족들, 당혹감과 복잡한 심경이 뒤섞인 표정의 동료 장교들, 그리고 저편에서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국방부 장관과 3명의 참모총장. 그녀는 이제 이 사태를 수습해야 했다. 국방부 장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이수연 의장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착잡했지만 이수연의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가 담겨 있었다. 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하필 오늘 같은 날에. 이수연은 장관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장관님,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합니다. 하지만 썩은 뿌리는 그것이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우려 할 때 뽑아내야 가장 확실한 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감정적인 복수가 아닌 필연적인 군 기강 확립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육군 참모총장 사성 장군, 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부하가, 그것도 신임 군단장이 저지른 끔찍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다. 합참의장님, 육군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지휘 책임을. 이수연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김 총장, 지금은 사과나 책임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수습을 할 때입니다. 그녀는 이 사태를 개인적인 모욕이 아닌 시스템의 붕괴로 보고 있었다. 박성철 중장 한 명을 쳐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런 자가 삼성 장군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를 비호하고 그의 오만함을 묵인했던 모든 이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3명의 참모 총장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작이었다. 합참의장 이수연이 직접 칼을 빼어든 군 내부의 거대한 숙청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들은 이수연이라는 여성이 단순히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냉철하고 그 누구보다도 무서운 군인이었다. 이수연은
이제 시선을 돌려 여전히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굳어있는 김진우 소령을 바라보았다. 그는 박성철이 끌려나간 후에도 마치 그 자리에 뿌리라도 내린 듯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상관을 수치라고 고발했고 이제 그의 운명은 오직 합참의장의 입에 달려 있었다. 김진우 소령. 넷. 김소령이 반사적으로 외쳤다. 자네는 오늘 상관을 잃었다. 이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동시에 자네는 군인의 명예를 지켰다. 김소령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칭찬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하극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자네의 첫 판단은 틀렸다. 이수연이 날카롭게 지적했다. 자네는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즉각 불복종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가 삼성 장군이라는 이유로 자네는 불의에 잠시 동조했다. 김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이수연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다. 자네의 마지막 선택은 옳았다. 자네는 박성철의 부하가 되는 것보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남는 것을 선택했다. 그 용기는 높이 사겠다. 그녀는 김소령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김소령, 자네의 군 생활은 오늘 끝날 수도 혹은 오늘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 나는 자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수연은 로비에 멍하니 서 있는 다른 장교들과 하객들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지금 즉시 이 현장을 수습하라. 장관님과 총장님들을 제외한 모든 하객들을 정중히 그리고 신속하게 돌려보내도록. 오늘의 취임식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발표해라. 김소령은 눈을 번쩍 떴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었다. 이것은 임무였다. 자신을 믿고 이 혼란스러운 현장의 수습을 맡기겠다는 의미였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그리고 이수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이 사태의 전말을 자네가 보고 들은 그대로 한치의 거짓이나 과장 없이 육하원 측에 따라 정리하여 일시간 내로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할 수 있겠나? 김소령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수연 의장을 향해 완벽한 경례를 붙였다. 4명 받았습니다. 소령 김진우. 즉시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충성. 그는 뒤로 돌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확신에 찬 목소리로 로비의 장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기 시작했다. 의전 담당 장교는 하객들을 즉시 안내하라. 경비 병력은 로비 출입을 통제한다. 모두 신속하게 움직여.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방금 진짜 지휘관 앞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수연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한 명의 장교를 구제한 것이다. 곧이어 로비는 김소령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정리되기 시작했다.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던 하객들은 장교들의 안내에 따라 서둘러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떠나면서도 경애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먼지투성이 전투복 차림의 사성장군 이수연을 힐끔거렸다. 그들은 오늘 한낱 계급장도 없는 년으로 치부되었던 여성이 어떻게 하늘과도 같던 삼성 장군을 단 몇 마디 말과 전화 한 통으로 무너뜨렸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밤 군 전체로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가 전설이 될 터였다. 불과 몇 분 만에 수백 명으로 북적대던 거대한 로비는 텅 비게 되었다. 이제 그곳에는 이수연 의장과 국방부 장관, 3명의 참모총장, 그리고
몇몇 수행 부관들만이 남았다. 이수연은 아까 박성철이 떨어뜨리고 간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삼성 장군 계급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차갑게 식어버린 그 두 개의 별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박성철이 평생을 바쳐 원했던, 그러나 결국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파멸시킨 오만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창백하게 굳어있는 육군 참모총장 김 장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 두 개의 찢어진 계급장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김 총장. 예, 의장님. 이것은 박성철 개인의 수치가 아닐세. 그녀의 목소리가 로비에 무겁게 울렸다. 이것은 육군의 수치이며 우리 군 전체의 수치다. 이 별이 다시는 오염되지 않도록 그대의 군대를 뿌리부터 정화하도록,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주는 명령이다. 육군 참모총장은 자신의 손에 들린 한때 동료였던 자의 찢어진 계급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 무게에 눌린 듯 깊고 무거운 한숨과 함께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장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박성철이 짐승처럼 끌려나간 로비의 피비린내 나는 정적은 육군 본부 지하의 긴급 지휘 통제실 BUNKER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대신 차가운 형광등 불빛과 거대한 전술 스크린만이 존재하는 공간. 이곳은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었고, 지금 이 순간 이수연 합참의장은 내부의 적을 향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었다. 테이블 상석에는 여전히 흙먼지 묻은 전투복 차림의 이수연 의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국방부 장관이, 그리고 양옆으로는 600해 공군 참모총장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대한민국 군 수뇌부 전원이 단 한 사람의 오만함 때문에 이 비상회의실에 소집된 것이다. 이수연은 자신의 전술 스마트폰을 다시 들었다. 이번에는 헌병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국방부 직속 합동감찰관실에 직통 한 라인을 눌렀다. 감찰관실은 군 내부의 모든 비리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장성들조차 두려워하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조직이었다. 신호음이 두 번 울리기도 전에 감찰관 삼성 장군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충성 감찰관입니다. 의장님, 나다. 이수연의 목소리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울렸다. 지금 즉시 의장 직권 특별감찰을 발동한다. 대상은 방금 보직 해임된 박성철 전 중장이다. 수화기 너머로 감찰관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의장 직권 특별감찰은 군 역사상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합참의장이 가진 가장 강력한 숙청 카드 중 하나였다. 그것은 혐의가 있으니 조사하라가 아니라 반드시 죄를 찾아내어 뿌리 뽑으라는 명령과도 같았다. 감찰 범위를 하달한다. 이수연은 눈을 감고 마치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듯이 정확하게 명령을 내렸다. 첫째, 금일 육군본부 로비에서 발생한 상관 모욕, 위력에 의한 직권 남용, 성적 모욕, 언어 성희롱 혐의에 대해 현장에 있던 모든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라. 특히 김진우 소령의 진술을 가장 먼저 확보하도록. 둘째, 박성철의 임관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인사기록, 근무평정, 그리고 진급심사 자료 일체를 압수한다. 그가
어떻게 그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별 3개를 달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낱낱이 파헤치도록. 셋째, 그녀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다. 이것이 핵심이다. 박성철이 거쳐 간 모든 부대에서 특히 여군 부하들을 대상으로 자행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부조리, 갑질, 성희롱 관련 첩보를 전수조사한다. 과거 묵살되었거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진정서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샅샅이 뒤져라.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찾아내도록. 마지막으로 그녀는 회의실에 앉아 있는 육군 참모총장을 차갑게 바라보며 통화를 이어갔다. 그의 모든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한다. 군단장이라는 자리가 그의 사적인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라. 이상의 모든 것을 내일 아침 6시까지 내게 1차 보고하도록 즉시 실행하라. 충성명 받았습니다. 이수연은 통화를 끊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장관과 3명의 총장들은 방금 전 이수연이 내린 명령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다. 이것은 박성철 한 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와 연결된 혹은 그와 유사한 모든 썩은 뿌리를 뽑아내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국방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붉어져 있었다. 의장님, 오늘 조치는 전적으로 오르셨습니다. 이런 자가 군단장으로 부임했다는 것 자체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직무유기입니다. 즉시 박성철의 보직 해임 및 체포명령을 공식 제가하겠습니다. 감찰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김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까 이수연에게서 건네받은 박성철의 찢어진 계급장을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의장님, 저는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육군의 기강이 이토록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감찰관실의 조사와는 별개로 육군 본부 자체적으로도 박성철을 비호했던 모든 인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에 착수하겠습니다. 이수연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김 총장, 그대의 사과를 받으려고 이 자리를 소집한 것이 아닐세. 그녀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박성철은 현상이야. 원인이 아니지. 나는 그 원인을 알고 싶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전히 흙먼지가 묻어나는 그녀의 전투복은 깨끗하게 잘 다려진 다른 사성 장군들의 정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무게감을 발산했다. 그 흙먼지는 그녀가 이 순간에도 현장에 있음을 증명하는 훈장이었다. 내가 왜 오늘 그 꼴을 하고 거기 서 있었는지 아나?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최근 DMZ의 긴장 상태 때문이기도 했지만 박성철에 대한 투서를 받았기 때문이야. 모두의 눈이 커졌다. 그가 과거 사단장 시절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부하들을 혹사시키고 심지어 유능한 여군 장교의 진급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첩보였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나는 그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네. 그가 정말로 일선 군단장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인지. 그런데 그는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최악이었어. 그녀는 창문 없는 지휘 통제실의 벽을 바라보았다. 내가 모욕당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합참의장 이수연은 욕을 먹어도 상관없어. 하지만 그는 내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을 모욕했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복 옷깃을 움켜쥐었다. 그는 년이라는 단어 하나로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전방과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수만 명의 여군 전체를 모욕했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3개가 계급장 없는 병사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임을 망각했다. 그런 자가 그녀가 돌아섰다. 그녀의 두 눈이 형형하게 빛났다. 어떻게 수만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군단장이 될 수 있나? 그런 자에게 내 부하들을, 내 조국의 아들, 딸들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군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박성철을 끌어내린 것은 시작에 불과해. 이수연이 선언했다. 나는 내 임기 동안 저런 군복 입은 폭력배들이 다시는 이 신성한 조직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걸세. 그대들이 내 뜻에 동참해 주어야겠네. 각 군 총장들은 지금 즉시 자신의 군으로 돌아가 제2, 제3의 박성철이 있는지 낱낱이 파악하도록 48시간 주겠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였다. 지휘 통제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방금 전 통화했던 감찰관이 직접 뛰어들어왔다. 그의 뒤로 특수감찰팀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들은 이수연의 전화 한 통에 단 10분 만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달려온 것이다. 충성 합참의장님, 국방부 합동감찰관 명받았습니다. 즉시 박성철 전 중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개시하겠습니다.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현장 증거물부터 확보하도록. 아까 로비에서 박성철이 떨어뜨린 그 찢어진 계급장 2개. 그것이 이번 감찰의 1호 증거물이다. 그녀는 김 육군 참모총장이 쥐고 있던 찢어진 계급장을 다시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오물을 건네듯 감찰관에게 넘겼다. 그리고 그녀가 감찰관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박성철을 연행한 헌병대 특임대원들을 즉시 조사해 그가 연행되는 도중 혹은 조사실에서 또 어떤 추태를 부리고 있는지, 어떤 협박을 하고 있는지 모두 기록해. 나는 그자의 밑바닥까지 전부 알아야겠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찰팀이 경례를 붙이고 사라졌다. 회의실에는 다시 군 수뇌부만이 남았다. 이수연은 지친 듯 잠시 눈을 감았다. GOP에서 꼬박 이틀을 밤샌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녀는 아직 쉴 수 없었다. 장관님, 그리고 총장님들, 그녀가 말했다. 오늘 취임식은 취소되었지만 진짜 취임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군이 다시 태어나는 취임식 말입니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해 주십시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가장 먼저 지휘 통제실을 나섰다. 흙먼지 묻은 군화가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그녀가 남긴 서늘한 여운처럼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육군 본부 지하 벙커를 나선 이수연 의장의 군화 발자국 소리는 조금도 지체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합참의장 전용 방탄세단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흙먼지 투성이인 낡은 지휘용 집차에 조수석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전속부관인 박 대령이 말없이 운전석에 올랐다. 그는 그녀가 지금 화려한 세단이 아닌 이 거친 집차를 원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차는 육군 본부의 화려한 정문을 빠져나와 서울 용산의 합참 본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평화로운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수연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최전방. 그 비릿한 철의 냄새가 감도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가 왜 오늘 그 꼴을 하고 거기 있었는가. 그것은 불과 3시간 전 그녀가 꼬박 48시간을 보낸 강원도 철원의 한 이름 없는 GOP 초소 때문이었다.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심상치 않은 병력 이동 징후가 포착되자 이수연은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단 2명의 수행원, 박대령 포함만 대동한 채 비공식 현장 점검에 나섰다. 그녀는 의전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장군이 방문한다는 소식에 부대가 발칵 뒤집히고 없던 것을 만들어내고 있던 문제조차 덮어버리는 그 모든 쇼를 경멸했다. 그녀가 믿는 것은 오직 현장의 냄새, 병사들의 눈빛, 그리고 예고 없이 들여다본 탄약고의 습도였다.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처럼 모든 계급장을 떼고 가장 낡은 전투복을 입었다. 그녀에게 계급장은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직 전투를 지휘할 때 필요한 식별표일 뿐이었다. 지난 48시간 동안 그녀는 야간 투시경을 쓴 채 초병들과 함께 철책을 순찰했고 축축한 지하 벙커에서 병사들과 똑같은 전투 식량을 씹었다. 그녀는 갓 20살이 넘은 어린 이등병의 꽁꽁 언 손을 잡아주며 그의 방탄모 턱끈이 헤어진 것을 직접 확인했다. 그녀는 그들의 눈에서 피로와 긴장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순수한 애국심을 보았다. 의장님, 정말 합참 의장님이십니까? 흙바닥에 주저앉아 함께 커피를 마시던 한 병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었다. 지금은 의장이 아니야. 이수연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저 너희들과 같은 군복을 입은 선배 군인일 뿐이다. 그녀는 그들의 헌신을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박성철 중장의 취임식에 들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박성철. 육군 내에서 그는 정치군인의 표본으로 통했다. 능력보다는 인맥으로, 실력보다는 아첨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른 자. 그의 평판은 이수연의 귀에도 익히 들려왔다. 특히 그가 여군들을 대하는 태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는 공공연히 여자는 군대에 맞지 않는다. 여군에게 지휘를 맡기는 것은 부대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말을 쏟아냈고 유능한 여군 장교들을 의도적으로 한직으로 밀어내거나 진급에서 누락시킨다는 투서가 합참 의장실에 익명으로 접수되기도 했다. 이수연은 그가 자신을, 즉 여성 합참의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공식 석상에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깍듯하게 그녀에게 격려했지만 뒤에서는 운 좋게 별단 여자가 뭘 알겠어라며 그녀의 전략을 폄훼하고 다녔다. 그는 이수연이라는 존재 자체를 자신이 평생을 바친 남성 중심의 군 조직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수연은 그런 자가 하필이면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전력인 군단을 지휘한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최전방 병사들의 헌신적인 눈빛과 박성철의 오만하고 부패한 평판을 동시에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는 확인해야만 했다. 저런 자가 과연 내 새끼들을 지휘할 자격이 있는가? 그래서 그녀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흙먼지를 털 시간도 없이 땀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그 전투복 차림 그대로 연회장으로 향했다. 계급장을 다시 붙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일부러 그 모습 그대로 갔다. 그녀는 보고 싶었다. 자신의 화려한 예복과 사성장군 계급장이 없을 때 박성철이라는 인간이 계급 없는 여군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본 모습을 똑똑히 보고 싶었다. 그녀는 최악을 예상했다. 모시당하거나 핀잔을 듣거나
혹은 의전 담당자에게 쫓겨날 것이라고. 하지만 그가 보여준 모습은 그녀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 계급장도 없는 년이 재수없게. 그 말들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성철이라는 인간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한 군인에 대한 근본적인 모독이자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의 발현이었다. 그는 이수연 개인을 모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수연이 방금 전까지 함께했던 이름 없는 초소의 그 병사들을 모욕했고 군복을 입은 모든 여군을 모욕했다. 집차가 합참본부 정문에 멈춰섰다. 위병소의 헌병들이 흙먼지 투성이 집차와 그 안에서 내리는 계급장 없는 전투복 차림의 여성을 보고 잠시 당황했다. 그러나 이내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고는 허리가 부러져라 경례를 붙였다. 충성. 이수연은 말없이 경례를 받으며 로비로 들어섰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제 명확해졌다. 박성철의 오만함은 그 개인의 인격 파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의 근간을 좀먹는 암세포였다. GOP 초소의 헌신적인 병사들과 육군 본부 로비의 오만한 삼성 장군. 이 극명한 대비. 이수연은 자신이 오늘 왜 그곳에 갔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그녀를 모욕한 한 장군을 처벌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전방의 병사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박성철에게 짓밟혔을지도 모를 이름 모를 여군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군의 수치를 도려낸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곁에 선 박 대령에게 낮게 말했다. 박 대령. 지금 즉시 과거 박성철이 지휘했던 모든 부대의 여군 전역자 및 현역 복무자 명단을 확보해. 내가 직접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겠다. 그녀의 눈이 다시 차가운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대한민국 국방부 합동감찰본부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의장 직권 특별감찰이라는 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명령이 하달된 순간 감찰본부는 거대한 전쟁에 돌입한 지휘소처럼 변했다. 수십 명의 베테랑 감찰관들과 수사관들이 마치 먹이를 포착한 저승사자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기관총 소리처럼 방을 가득 메웠다. 이수연 합참의장의 명령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외과수술이었다. 박성철이라는 거대한 암세포를 그가 퍼뜨린 모든 독소와 함께 단 하나의 잔여물도 남기지 말고 완벽하게 도려내라는 명령이었다. 조사의 속도는 신속을 넘어 섬광과도 같았다. 가장 먼저 박성철이 헌병 특임대에 의해 연행된 직후의 모습이 기록되었다. 그는 육군 교도소의 차가운 임시 구금실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이 방금 전까지 잃어버렸던 오만함을 되찾으려 발악했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젊은 헌병에게 고함을 질렀다. 이 새끼가 내가 누군지 몰라. 당장 내 변호사 불러. 그리고 그래. 국회의원 오 의원님께 전화 연결해. 너희들 다 모가지야. 알아. 하지만 헌병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피의자 박성철. 귀관은 현재 합참의장님의 직권명령에 의해 구금된 상태입니다. 의장님의 별도 지시 없이는 그 누구와의 연락도 불허합니다. 모의. 의장 박성철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수연이 자신을 막아설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뒷배와 법률적 방패를 원천 차단했음을.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몸을 감싼 것은 더 이상 화려한 삼성 장군의 예복이 아닌 초라한 회색 수감복이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자신이 모욕했던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같은 시각 감찰본부의 자금 추적팀은 박성철의 모든 금융 기록을 뒤집어 엎고 있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는 차명 계좌와 가족 명의의 유령 회사를 통해 지난 몇 년간 군납 비리와 건설 프로젝트에서 막대한 규모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가 그렇게 경사스럽다고 외쳤던 이번 군단장 취임 역시 거액의 현금이 정계와 군 상층부에 로비된 결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미친 자식. 베테랑 감찰관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이놈은 군인이 아니라 그냥 도둑놈이었어. 이런 자가 어떻게 중장까지 달았지.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수연 의장이 핵심으로 지목했던 인사비리와 직권 남용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박성철이 체포되고 합참의장이 직접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이 군 내부 전산망을 통해 번개처럼 퍼져나가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목소리들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감찰본부의 익명신고 한 라인은 불통이 될 지경이었다. 그 모든 제보는 단 한 사람, 박성철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제게 노골적으로 여군이 진급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알지 않느냐며 술자리를 강요했습니다. 거부하자 저를 최전방 격오지로 발령 내버렸습니다. 제 전투 성과 보고서를 고의로 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공적을 자신의 직속 부하 남군에게 넘겼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여자라는 이유였습니다. 수십 건의 제보가 쌓였다. 그 중에서도 감찰관들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3년 전 박성철이 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발생했던 한 여군 소령의 강제 전역건이었다. 이수연 의장이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던 바로 그 첩보였다. 감찰팀은 즉시 3년 전 전역했던 한지수 소령과 연락을 취했다. 그녀는 육사 출신의 엘리트 장교였으며 모두가 다음 대대장으로 점찍었던 인재였다. 하지만 그녀는 돌연 군복을 벗었다. 전역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였다. 박성철 장군님 때문이 맞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지수 예비역 소령의 목소리는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분노와 체념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제게 제 인사에 대한 대가로 부적절한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겠다고 답하자 그는 제 면전에 대고 말했습니다. 명예 여군에게 그런 게 있었나?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내년이 군복 입고 설치는 꼴. 더는 못 보겠으니까. 그녀는 그날 이후 온갖 부당한 업무 지시에 시달렸고 결국 진급심사에서 고의로 누락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이었던 군대를 스스로 떠나야만 했다. 감찰관은 이 모든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이수연 의장에게 보고했다. 한편 육군 본부의 작은 사무실, 김진우 소령은 이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이수연 의장이 명령했던 사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다. 박성철이 내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언사들, 계급장도 없는 년, 재수없게, 미친년, 그 모든 단어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 작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목격한 수치를 역사에 기록하는 행위였으며
동시에 자신의 나약했던 첫 판단을 참회하는 반성문이었다. 그는 박성철의 죄상과 그에 맞선 이수연 의장의 단호한 조치,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외쳤던 수치입니다. 라는 말까지 그 모든 것을 육하원칙에 따라 건조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기록했다. 보고서를 완성한 그는 박성철의 부관이 아닌 합참의장의 직속 보고자로서 보고서를 암호화하여 이수연 의장의 개인 메일로 전송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같은 시각 용산 합참의장실 이수연 의장은 GOP 초소에서 입었던 흙먼지 묻은 전투복을 벗고 가장 단순한 형태의 깨끗한 근무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그녀의 어깨에는 오직 대한민국 국군 최고 지휘관임을 상징하는 4개의 별만이 간결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거대한 집무실 책상 위에는 2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방금 전 김진우 소령이 보낸 육군 본부로비 사태 보고서였다. 다른 하나는 합동감찰본부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박성철 특별감찰 예비 보고서였다. 그녀는 김소령의 보고서를 먼저 읽었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이미 다 겪은 일이었다. 그녀는 김소령이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을 보고 그가 구제불능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는 2번째 파일, 감찰 보고서를 열었다. 금융비리, 뇌물수수. 그녀는 그저 눈으로 훑어내렸다. 예상했던 바였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이 한지수 소령의 증언이 담긴 부분에 멈추었을 때 내년이 군복 입고 설치는 꼴. 더는 못 보겠으니까. 그녀의 고요했던 눈빛이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이 조용히 인터폰을 들었다. 감찰본부 한라인이었다. 나다. 충성 의장님. 한지수 예비역 소령건. 확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직권 남용이 아니다. 이것은 한 군인의 영혼을 살해한 행위다. 감찰팀 전원에게 전한다. 그녀의 목소리가 집무실 전체를 울렸다. 박성철이 지난 20년간 저지른 모든 범죄를 낱낱이 파헤쳐라.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빠뜨리지 마라. 그가 짓밟은 모든 군인의 명예를 걸고 그에게 법정이 허락하는 최고의 형량을 선고하게 만들겠다. 공소시효. 그런 건 잊어라. 그가 군복을 입고 저지른 모든 죄를 내가 직접 물을 것이다. 이수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평화로운 불빛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지수와 김진우가 그리고 이름 없는 병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의장이었다. 박성철.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너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녀가 내리는 사법적 판결을 넘어선 군인으로서의 최종 선고였다. 박성철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육군 본부와 국방부는 그 상처를 수습할 틈도 없이 더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그것은 이수연 합참의장이 직접 몰고 온 정화 증가의 폭풍이었다. 그녀가 내린 의장 직권 특별감찰 명령은 군 수뇌부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 칼날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무자비했다. 감찰본부는 밤낮 없이 돌아갔다. 박성철의 개인 비리에서 시작된 조사는 마치 거대한 고구마 줄기처럼 그와 연결된 모든 부패한 인맥들을 줄줄이 끌어올렸다. 그들은 정치 군인이라는 이름 아래 실력이 아닌
인맥과 로비로 진급을 보장받고 군납 비리를 눈감아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군의 명예를 팔아넘긴 자들이었다. 박성철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과 차명 계좌의 자금 흐름은 그물망이 되어 수십 명의 현역 장성들을 올감했다. 그들은 박성철의 몰락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려 했지만 이수연은 그들의 마지막 발악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기회에 군의 가장 깊은 곳에 밝힌 암세포를 뿌리째 도려내기로 작정했다. 사건 발생 불과 48시간 후 이수연은 합참의장 명의로 전군 주요 지휘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삼성 장군 이상의 모든 군 수뇌부가 예외 없이 용산의 합참 지휘통제실로 호출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다. 그들 중 상당수는 박성철과 크고 작은 연을 맺고 있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목에도 칼날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이수연 의장이 들어섰다. 48시간 전에 흙먼지 묻은 전투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계의 별이 완벽하게 빛나는 흠잡을 데 없는 정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시스템이자 권력 그 자체였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방 안에 도열한 수십 명의 장성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틀 전 우리는 육군 본부 로비에서 국군의 수치를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이크를 타고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했다. 한 삼성 장군이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의 무게를 망각하고 군복을 입은 동료 군인을 년이라 칭하며 모욕했습니다. 그는 그 군복이 상징하는 모든 명예를 스스로 짓밟았습니다. 장성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가 한층 더 서늘해졌다. 오늘 내가 여러분을 소집한 것은 박성철 개인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는 현상이었습니다. 원인이 아니라. 그녀는 스크린에 특별감찰 1차 보고서라는 제목을 띄웠다. 지난 48시간의 감찰 결과 박성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 내부의 특정 파벌에 기대어 진급을 보장받았고 그 대가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사익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군인이 아니라 군복을 입은 사업가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그녀의 시선이 특정 장성들을 향했다. 그의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했거나 심지어 동조했습니다. 그가 유능한 여군 장교의 앞길을 막을 때 여러분은 조직의 화합이라는 미명하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늘날의 괴물을 만든 공범입니다.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간 듯했다. 나는 합참의장으로서 선언합니다. 그녀가 연단을 주먹으로 가볍게 내리쳤다. 우리 군에 정치 군인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계급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특정 인물이나 파벌이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에게만 향해야 합니다. 그녀는 박대령에게 눈짓했다. 박대령은 문서를 들고 특정 장성들에게 다가갔다. 특별감찰 결과 직권 남용 및 부패 혐의가 명백한 5명의 소장과 12명의 준장을 오늘부로 즉시 보직 해임하고 감찰본부의 정식 수사 대상으로 전환합니다. 뭐라고 몇몇 장성들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숙청이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합참의장이 주도하는 거대한 숙청의 시작이었다. 해당 장성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고 헌병대의 안내에 따라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가다시피 했다. 이수연은 그 혼란스러운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군복은
가장 청렴하고 명예로운 자만이 입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의 계급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부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자는 설령 그가 사성장군이라 할지라도 내가 직접 그 군복을 벗길 것입니다. 이상.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장성들은 마치 혼이라도 빠져나간 듯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그들은 깨달았다. 이수연이라는 여성 합참의장이 군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기 시작했음을. 박성철 사태는 그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에 불과했다. 며칠 후 이수연은 자신의 집무실로 특별한 손님을 불렀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3년 전 박성철의 모욕을 견디다 못해 군복을 벗어야 했던 한지수 예비역 소령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군 조직을 두려워하는 듯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이수연은 자신의 화려한 집무실 책상에 앉지 않았다. 그녀는 한지수와 같은 높이의 손님용 소파에 앉아 직접 차를 따랐다. 한소령. 아니, 한지수 씨. 이렇게 늦게나마 연락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한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의장님. 저 같은 전역자에게까지. 아니, 이수연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내가 직접 만나자고 한 것은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사성 장군의 위엄을 모두 내려놓고 한 사람의 선배 군인으로서 말했다. 국가가 그리고 군이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박성철 같은 자가 당신의 명예를 짓밟도록 방치했습니다. 합참의장으로서 그리고 먼저 군복을 입은 선배로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지수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한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난 3년간 겪었던 수모와 절망이 그 사과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박성철은 그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수연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당신이 잃어버린 명예와 시간을 되돌릴 수 없겠지요. 그녀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것은 감찰 과정에서 박성철이 고의로 누락시켰던 한소령의 공적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3년 전 서부전선 포격 도발 당시 당신이 보여준 침착한 대응과 정확한 상황 판단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막았더군요. 그녀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다. 당신의 공적은 정당하게 재심사되었고 어제부로 충무무 공훈장 수훈이 결정되었습니다. 한지수의 손이 떨렸다. 훈장 말입니까? 그리고 이수연이 미소를 지었다. 국방부는 한지수 씨의 명예 전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당신의 전역 사유를 일신상의 이유가 아닌 상관의 부당한 직권 남용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정정했습니다. 당신의 명예는 이제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한지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3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부적응자라는 낙인이 마침내 씻겨나가는 순간이었다. 이수연은 그녀가 진정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한지수 씨,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미래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다시 군복을 입을 생각은 없습니까? 군은 박성철 같은 자리가 아니라 당신 같은 진짜 군인을 필요로 합니다. 한지수는 눈물 젖은 눈으로 이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같은 날 오후 이수연은 또 한 사람을 집무실로 불렀다. 그날 로비의 모든 것을 기록했던 김진우 소령이었다. 그는 각 잡힌 자세로 이수연에게 경례했다. 충성 소령 김진우 의장님 호출 받고 왔습니다. 이수연은 그가 보낸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서. 잘 읽었다. 아주 정확하고 건조하게 잘 썼더군. 특히 수치라는 단어를 사용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 감사합니다. 자네는 그날 상관을 잃었지. 이수연이 말했다. 하지만 자네는 마지막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어. 비록 망설임은 있었지만 김 소령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 없다. 이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자네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려고 한다. 자네를 합참의장실 직속 특별감찰팀으로 발령한다. 김소령의 눈이 커졌다. 합참 의장실 말입니까? 그래. 이수연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군 전체에 제2의 박성철이 있는지 찾아내야겠다. 그러려면 계급의 높낮이에 휘둘리지 않고 불의를 수치라고 말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 자네가 그 눈이 되어주게. 그녀가 돌아섰다. 자네는 그날 삼성 장군의 부관이 되는 대신 합참의장의 눈을 선택한 거야. 그 선택에 대한 보상이자 더 무거운 책임이다. 할 수 있겠나? 김진우 소령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수연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합류하기로 결심했다. 냄명 받았습니다. 의장님께서 주신 임무, 목숨을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충성. 김소령의 우렁찬 목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이수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낸 자리에 건강한 새싹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군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다. 그날 육군 본부 로비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피해 취임식 사건 이후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 6개월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변화의 시간으로 기록되었다. 이수연 합참의장이 휘두른 정화의 칼날은 박성철이라는 거대한 종양 하나를 도려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군 전체에 만연해 있던 정치 군인들의 파벌과 실력보다 인맥을 중시하던 낡은 관습, 그리고 힘없는 부하들을 짓밟던 모든 오만한 권력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군은 말 그대로 뒤집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흙먼지 묻은 전투복을 입고 있던 사성 장군의 차가운 결단이 있었다. 박성철 전 중장의 말로는 비참했다. 그는 군사법정 최고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의 곁에는 그가 그토록 믿었던 정치권의 비호 세력도 함께 어울리던 동료 장성들도 없었다. 이수연 의장이 그의 모든 비리 증거를 언론과 사법기관에 가감없이 공개한 순간 그들은 모두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법정에서는 그가 저지른 모든 죄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군납 비리와 뇌물수수는 물론 한지수 소령을 비롯한 수많은 부하 여군들에게 자행했던 직권, 남용과 인사 불이익, 그리고 언어 성희롱 혐의까지 결정적인 증거는 그날 로비의 CCTV 영상과 김진우 소령이 제출했던 수치의 보고서였다. 그는 법정 최후 진술에서까지 이수연 의장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여군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억지 주장을 일축했다. 피고인 박성철. 귀관은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 아니다. 노러 군사법무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귀관은 처음부터 군인의 명예를 가져본 적이 없다. 귀관은 군복을 입은 약탈자였을 뿐이다. 그는 불명예, 강제 전역, 중장 계급의 완전 박탈, 그리고 모든 군인 연금 수급권 몰수라는 현역 장성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치욕적인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제 박성철 중장님이 아닌 사회로부터 격리된 수감자 박성철이 되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계급장도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반면 그날 폭풍의 한가운데에 섰던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김진우 소령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나약한 부관이 아니었다. 그는 이수연 의장의 명령에 따라 신설된 합참의장 직속 특별기강 확립 태스크포스 TF의 핵심 멤버가 되었다. 그는 이수연의 눈이 되어 제2, 제3의 박성철을 찾아 전국 각지의 부대를 누비고 다녔다. 그는 더 이상 삼성 장군의 위세에 주눅들지 않았다. 그의 뒤에는 사성 합참의장이라는 대한민국 군의 가장 강력한 원칙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는 한 전방 사단의 의무실에서 젊은 대위를 면담하고 있었다. 그 대위는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에 시달리다 못해 TF의 익명으로 제보를 한 상태였다. 소령님, 사실 무섭습니다. 제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저만 찍혀서 군 생활 끝날 겁니다. 김진우 소령은 3개월 전 로비에서 떨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대위의 어깨를 잡고 자신이 이수연 의장에게서 배운 말을 그대로 전했다. 대위, 계급은 부하들을 짓밟으라고 준 권력이 아니야. 부하들을 지키라고 준 책임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그날의 망설임 대신 확신이 서려 있었다.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그리고 합참의장님께서 자네를 지킬 걸세. 그러니 두려워 말고 모두 말해주게. 저 썩은 뿌리를 뽑아낼 수 있도록 그는 이수연이 뿌린 변화의 씨앗이 되어 군 전체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리고 3년 전 박성철에 의해 강제로 군복을 벗어야 했던 한지수 예비역 소령. 그녀는 이수연 의장의 간곡한 요청과 자신의 회복된 명예를 받아들여 군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명예 전역자 특별복직이라는 전례 없는 절차를 통해 다시 소령 계급장을 달았다. 그녀의 복직 및 훈장, 수여식은 조촐했지만 그 어떤 행사보다도 의미가 깊었다. 이수연 의장이 직접 수많은 여군 장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가슴에 충무무 공훈장을 달아주었다. 한지수 소령, 군이 자네에게 빚을 졌네. 미안하네. 한지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가장 완벽한 경례로 답했다. 아닙니다. 의장님, 다시 군복을 입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국을 위해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그녀는 현재 육군 본부의 핵심 보직인 여군 정책발전과에서 근무하며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박성철의 시대가 끝나고 이수연의 시대가 열렸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이수연 합참의장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용산의 화려한 의장 집무실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국방부 장관과의 격식 있는 만찬 자리에도 없었다. 그녀는 6개월 전 그날처럼 다시 최전방에 이름 없는 GOP 초소에 있었다. 낡은 전투복, 계급장도 없는 차림 그대로. 그녀는 뼛속까지 스미는 새벽 추위 속에서 갓 20살이 된 젊은 초병과 함께 뜨거운 믹스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있었다. 밤새 춥지는 않았나 그녀의 첫마디는 군의 개혁 방향이나 전략적 목표가 아니었다. 초병은 눈앞의 중년 여성이 누군지 전혀 몰랐다. 그저 가끔씩 격려차 방문하는 높은 분의 수행원쯤으로 생각했다. 괜찮습니다. 방한 장비가 아주 잘 나와서 버틸 만합니다. 이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초병의 낡은 군화 앞코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군화는 불편하지 않고 발이 편해야 경계도 잘 서는 법인데 그녀는 그 병사의 어깨에 달린 이등병 계급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사계의 별은 그녀가 모욕당했던 그 로비에서 복수를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사계의 별은 지금 눈앞에 이 이등병이 춥지 않게, 젖은 군화를 신지 않게, 그리고 박성철 같은 자들에게 모욕당하지 않게 지켜주어야 할 무한한 책임의 무게였다. 그녀는 자신이 바꿔놓은 군대의 모습을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이 여전히 이 자리에 잘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한참 동안 병사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그녀가 동이 트기 시작하는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수고하게. 전후. 그녀는 조용히 초소를 떠났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따뜻한 커피의 온기와 조국을 지키는 군인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심만이 남아 있었다. 계급장은 그 사람의 인격을 증명하지 않는다. 군복의 화려함이 그 사람의 명예를 대변하지도 않는다. 오직 행동만이, 그리고 그 계급의 무게를 어깨로 감당하는 책임감만이 그가 진짜 군인인지를 증명할 뿐이다. 박성철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졌고, 이수연은 그 무게를 짊어지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계급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인격이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진정한 힘은 오만함이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명예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십시오.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줄 더 시원한 사이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